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경제 전문가 김서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을 위해서 집값 잡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왜 우리 동네 아파트 값은 더 올랐을까요? 실제로 제가 부동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하소연을 정말 많이 들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결혼하는데 전세금이 3억에서 5억으로 뛰었어요. 도대체 뭘 잘못한 거예요? 정부에서 투기 막는다고 온갖 정책을 다 내놨는데 왜 우리 같은 서민들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 20년 동안의 모든 자료를 다 뒤져봤어요. 김대중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누가 언제 어떤 정책을 냈는지, 그때 집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이에요. 그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공식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집값이 어떻게 될지 미리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마트에서 장을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사과 한 상자에 2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마트 사장이 방송을 해요. 앞으로 사과 값을 절대 올리지 않겠습니다. 사과 투기를 막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사과 농장에서는 농사를 못 짓게 규제를 만들고 사과 트럭 운전사들한테는 벌금을 물리고 사과 도매상들한테는 세금을 엄청 올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가 줄어들겠죠? 그럼 사과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경실련이라는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인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90% 넘게 올랐어요. 90%가 뭔 의미인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2017년에 5억짜리 아파트를 보고 있었다면 2022년에는 9억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2년 만에 39%나 더 올랐어요. 아니, 그럼 보수든 진보든 똑같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진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어요. 마치 댐을 막아 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댐이 터지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강한 규제를 하면 집 짓는 사람들이 집 짓기를 포기해요. 그럼 집이 부족해져요.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데 왜 정치인들은 이걸 모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표를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자, 그럼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내놓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다주택자 세금 폭탄. 여러분 중에 집이 2채 있으신 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시댁에서 물려받은 집 하나, 본인이 산 집 하나. 이런 분들 많으시죠? 문재인 정부 때 이런 분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양도세를 엄청나게 올렸어요. 원래는 집을 팔 때 세금을 15-20% 정도 냈는데 갑자기 35-65%까지 내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팔았다고 치면 원래는 1억 정도 세금을 냈는데 갑자기 3억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을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당연히 안 팔죠. 그럼 시장에 나오는 집이 줄어들어요. 집이 줄어들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고요. 두 번째, 대출 옥죄기. 2018년에 913대책이라는 게 나왔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집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른 집 살 때 대출을 안 해줄게라는 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정책인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강남에 살던 김 씨 부부가 있어요. 애가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집이 좁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원래는 기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큰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작은 집을 파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안 돼. 대출 안 해줘. 라고 하니까 김 씨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금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왜냐하면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이것도 재밌어요. 정부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 값을 너무 비싸게 하지 마. 라고 규제를 했어요.
언뜻 들으면 좋은 것 같죠? 새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건설회사 사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 정부에서 3억에 팔라고 하는데 건설비는 4억이 들어. 그럼 1억 손해네. 차라리 안 짓지 뭐. 결국 새로 짓는 집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기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마치 새 옷을 만드는 걸 금지하면 헌옷값이 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네 번째, 임대차 3법의 함정. 이건 정말 황당한 사례예요. 전세 보증금을 2년마다 5%씩만 올릴 수 있다고 법을 만들었어요. 또 4년간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고도 했고요. 언뜻 들으면 세입자한테 좋은 법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집주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네. 차라리 전세를 안 놓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전세 물량이 급감했어요. 전세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전세집들의 보증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 거죠. 실제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세 대란이 일어났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왜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몰릴까요? 제가 상담받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평택에 살던 박 씨 가족이 있어요. 남편은 판교에서 일하고 부인은 강남에서 일해요.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이고요. 매일 남편은 1시간 30분씩 출퇴근하고 부인은 2시간씩 출퇴근했어요. 아이는 학원을 다니려면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하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엄마 친구들은 다 강남에서 학원 다니는데 나만 왜 이래? 라고 하니까 결국 서울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런 가족이 한둘일까요? 수천, 수만 가족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진보 정권은 뭘 하냐면 이런 수요는 그대로 두고 공급만 막아버려요. 마치 고속도로에 차는 계속 들어오는데 톨게이트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럼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죠. 최신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2024년 현재 서울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몇 채인지 아세요? 고작 1만 채예요. 서울에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1만 채만 공급한다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서울에서 집 짓는 양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최소 3년은 이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요. 강남 3구와 나머지 서울 지역의 집값 차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릴게요. 2022년 5월에는 그 차이가 14억 6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4월에는 20억 1천만 원으로 벌어졌어요. 3년 만에 5억 5천만 원이나 더 벌어진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평범한 직장인이 강남 아파트 하나 사려면 74년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3년 전보다 5년이나 더 늘어났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일반 서민들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소리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간단해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을 막았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떡볶이 집이 하나 있는데 매일 100명이 와서 떡볶이를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떡볶이 재료 공급을 10명분만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떡볶이 값이 오르겠죠?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만 먹을 수 있게 되고요. 서울 아파트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진보 정권의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서민을 위해서 돈을 나눠줍니다. 언뜻 들으면 좋은 것 같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족당 100만 원씩 받았죠. 청년들한테는 주거지원금도 줬고 지역화폐도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20대 후반 직장인 최 씨가 있어요.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야호, 치킨 먹고 여행 가야지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더라. 그래서 받은 돈 100만 원을 모아서 부모님한테 조금 더 받아서 아파트 계약금으로 넣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최 씨 혼자일까요? 수십만 명이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결국 정부에서 나눠준 돈이 집으로 몰린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유동성 확대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시중에 돈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돈이 많아지면 어디로 갈까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곳으로 가요. 그게 바로 부동산이에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300만 원 벌어도 집값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올라가네. 그럼 일하지 말고 집이나 사자. 이게 바로 영끌, B2가 유행한 이유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고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때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2020년 한 해 동안만 180조 원이 늘었어요. 180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비슷한 돈이에요. 이 모든 돈이 부동산으로 몰린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간단해요. 정부에서 한쪽으로는 돈을 뿌리면서 다른 쪽으로는 집 공급을 막았으니까요. 마치 호스로 물을 계속 붓는데 배수구를 막아버린 것과 같아요. 그럼 물이 넘치겠죠? 부동산이 바로 그 넘치는 물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은행 예금 금리가 요즘 얼마인지 아세요? 문재인 정부 때는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졌어요. 역사상 최저 수준이었죠. 0.5%가 뭔 의미인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에 1억 원을 넣어놨다고 쳐요. 1년 후에 이자가 얼마나 붙을까요? 고작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요즘 외식 한 번 하면 그 정도 나가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손해네. 차라리 다른 데 투자하자. 그래서 주식으로도 가고 코인으로도 갔는데 가장 많이 간 곳이 부동산이었어요. 왜 부동산일까요? 주식은 오늘 오르면 내일 떨어질 수 있어요. 코인은 더 위험하고요. 그런데 부동산, 특히 서울 아파트는 지난 30년간 계속 올랐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은행에서 대출을 쉽게 해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2억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은행에서 3억을 빌리면 되죠. 그때 이자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연 2-3% 정도였어요. 1년에 이자를 6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내면 3억을 빌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값이 1년에 얼마나 올랐을까요? 20에서 30%씩 올랐어요. 5억짜리 집이 1년 후에 6억이 되면 1억을 번 거예요. 이자 900만 원 내고 1억을 버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집을 안 사겠어요? 그래서 그때 뭐가 유행했냐면 영끌이에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거죠. B2도 유행했고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심지어 갭 투자라는 것도 있었어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건데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4억이에요. 그럼 1억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전세 보증금으로 나머지를 채우니까요. 이런 식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산 양극화가 심해졌어요. 집이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집이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진 거죠. 실제로 그때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이래서 뭐하냐? 집 한 채가 나보다 더 돈을 잘 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2025년 현재도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기준금리가 또 내려갈 예정이거든요. 그럼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까지 떨어지면 여러분도 예상할 수 있으시죠?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2024년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양극화예요.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은 8% 떨어졌는데 강남 아파트는 오히려 올랐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경상도 어느 지방 도시에 사시는 김씨 부부가 있어요. 5년 전에 3억에 산 아파트가 지금은 2억 5천만 원이 됐어요. 5천만 원 손해를 본 거죠. 그런데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씨 부부는 어떨까요? 5년 전에 10억에 산 아파트가 지금은 15억이 됐어요. 5억을 번 거죠. 똑같은 나라, 똑같은 정책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첫 번째 이유, 서울은 땅이 없어요. 서울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고작 605제곱킬로미터예요. 경기도에 1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구는 1,000만 명이나 살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새로 개발할 땅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산이 아니면 강이고 아니면 이미 집이나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두 번째 이유 모든 것이 서울에 몰려 있어요. 좋은 회사들, 좋은 학교들, 좋은 병원들. 모든 게 서울에 있어요. 제가 상담받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대구에 살던 이 씨 가족이 있어요. 아빠는 의사였고 엄마는 교사였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큰딸이 의대에 들어갔어요. 서울 의대에 말이에요. 처음에는 기숙사에서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의대 공부하면서 서울에 있는 여러 병원에서 실습도 해야 하고 학회도 참석해야 하고 결국 서울에 집을 마련해줘야 했어요. 그런데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보고 깜짝 놀랐죠. 대구에서는 5억이면 정말 좋은 집을 살 수 있는데 서울에서는 원룸 전세금이 5억이더라고요. 세 번째 이유 재개발, 재건축도 막혀 있어요. 서울에 새 땅이 없으니까 기존 집들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규제가 너무 많아요. 허가받는 데만 몇 년이 걸리고 온갖 조건들을 다 맞춰야 해요. 예를 들어서 강남 어느 구역에서 재건축을 하려고 해요. 원래 30층짜리 아파트 10동이 있었는데 40층짜리 15동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럼 집이 많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내리겠죠? 그런데 정부에서 안 돼. 35층까지만 지어. 그리고 12동까지만 지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집이 별로 늘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그 동네 집값이 더 올라가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정책은 전국에 똑같이 적용하는데 실제로는 서울에만 수요가 몰려요. 마치 전국의 모든 하천의 물을 서울 한강으로만 보내는 것과 같아요. 그럼 한강이 넘치겠죠? 서울 집값이 바로 그 넘치는 물이에요. 자, 이제 제가 직접 분석한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문재인 정부 시절을 봅시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약 6억 원이었어요. 그때 정부에서 뭘 했냐면 619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집값을 잡겠다. 고 했죠. 1년 후인 2018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7억 5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집값 잡는다고 했는데 왜 올랐지? 그래서 정부에서 더 강한 정책을 냈어요. 913대책이라는 걸로요. 이번엔 정말로 잡겠다. 그런데 2020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9억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죠. 정부에서 재난지원금도 나눠주고 임대차 3법도 만들었어요. 서민을 보호하겠다. 그 결과 2021년에는 12억 원을 돌파했어요. 정리해보면 2017년 6억 원 집값 잡겠다. 2018년 7억 5천 더 강하게 잡겠다. 2020년 9억 5천 서민을 보호하겠다. 2021년 12억 원. 5년 만에 2배가 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규제 저금리 돈 풀기 공급 부족이라는 네 가지가 합쳐져서 사상 최악의 집값 폭등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요? 2022년 초에 집값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8억 1천만 원까지 내려갔거든요. 아, 이제 정말 집값이 안정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2023년에는 11억 2천만 원, 2024년에는 12억 4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문재인 정부 때 최고점을 넘어선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84제곱미터 약 25평 아파트가 10억 원을 넘는 지역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2017년에는 13곳이었어요. 주로 강남 일부 지역이었죠. 그런데 2021년에는 68곳으로 늘어났어요. 5배나 늘어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거의 모든 지역에서 25평 아파트가 10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제가 상담받은 30대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대기업 과장이고 부인은 공무원이에요.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이죠. 연봉을 합쳐서 1억 2천만 원 정도 돼요. 일반인들 기준으로는 꽤 잘 사는 편이죠. 그런데 이 부부가 서울에 25평 아파트 하나를 사려고 하는데 10억 원이 필요해요.
은행에서 대출을 최대한 받아도 7억 원 정도예요. 그럼 자기 돈 3억 원이 있어야 해요. 이 부부가 3억 원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무것도 안 쓰고 월급을 다 모아도 3-4년은 걸려요. 그런데 그 34년 동안 집값이 가만히 있을까요? 더 올라가겠죠. 결국 이 부부는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산 양극화예요. 집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억 단위 돈을 벌었는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살 수 없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2025년에는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데이터를 종합해 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심해야 할 해라는 거예요. 먼저 상승 요인들을 볼까요? 첫째, 공급 부족이 심각해요. 서울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정말 적어요. 앞으로 23년간은 이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해요. 둘째, 금리가 또 내려갈 예정이에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계획이거든요. 그럼 또 돈이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셋째,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전세가 비싸지면 사람들이 차라리 사자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하락 요인도 있어요. 첫째, 경기가 안 좋아요. 회사들이 어려워하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어요. 둘째,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요. 탄핵 정국의 트럼프까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셋째, 대출 규제가 아직 남아 있어요. 집을 사고 싶어도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까요? 서울대 김경민 교수는 2025년이 서울 부동산 슈퍼사이클의 해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슈퍼사이클이라는 건 엄청 크게 오른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상반기는 조용하고 하반기에 움직일 것이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래요. 2025년은 상저하고 패턴일 가능성이 높아요.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는 높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정치적 혼란 때문에 사람들이 관망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정치 상황이 정리되고 금리까지 내리면 그때 확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사려고 계획하고 계신다면 2025년 상반기가 기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관망하고 있을 때가 실제로는 좋은 타이밍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요즘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게 있어서 아기를 낳으면 대출을 더 많이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 빚이에요. 나중에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월소득의 30% 이상을 대출 이자로 내야 한다면 그건 너무 위험해요. 최소 3-4년은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결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봤는데 그럼 해답은 뭘까요? 정치인들이 맨날 집값 잡겠다고 하는데 정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20년간 이 시장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건 단순한 규제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해답은 5가지예요. 첫 번째, 공급을 늘려야 해요. 지금까지는 집값이 오르니까 공급을 막자는 시기였어요. 이건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면 집을 더 많이 지어야 해요. 그래야 가격이 내려가죠. 예를 들어서 사과가 비싸면 사과 농사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는 거예요. 사과 농사를 금지하면 사과값이 더 올라가죠. 민간 건설 회사들이 집을 더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해요. 공공에서도 더 많이 지어야 하고요. 두 번째,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해요. 지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180도 바뀌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는 나쁜 놈이다. 윤석열 정부 때는 다주택자도 필요하다. 이러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시장도 불안해지고요.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해요. 세 번째, 돈을 함부로 뿌리면 안 돼요. 현금성 복지를 무작정 늘리는 건 위험해요. 그 돈이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가거든요. 대신에 경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해요. 기술 개발이나 교육, 인프라 같은 것들 말이에요. 네 번째, 금리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함께 봐야 해요. 지금은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따로 놀아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리면서 정부에서는 대출을 막고, 이러면 정책이 꼬여요. 서로 소통하면서 조화롭게 정책을 만들어야 해요. 5번째, 서울 집중을 완화해야 해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사람들이 왜 서울로 몰릴까요?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병원이 모두 서울에 있으니까요. 이걸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해요. 예를 들어서 정부 기관들을 세종시로 옮긴 것처럼 대기업들도 지방으로 옮기고 좋은 대학들도 지방에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굳이 서울에 살 필요가 없어지죠. 실제 성공 사례도 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를 보세요. IT 회사들을 경기도로 옮겼더니 사람들이 판교로 이사를 갔어요. 서울 집값 압박이 조금 줄어든 거죠. 이런 걸 더 많이, 더 크게 해야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정책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10년, 20년은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4-5년마다 바뀌니까 장기적인 정책을 하기 어려워요. 또 기득권층의 반발도 심해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집값이 내려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언론에서 나오는 말만 믿지 말고 직접 데이터를 확인해 보세요. 둘째, 무리하지 마세요.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해서 빚을 내서까지 집을 사는 건 위험해요. 셋째, 장기적으로 생각하세요. 부동산은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예요. 넷째, 투표를 잘하세요. 정말 서민을 위하는 정책을 내는 정치인을 뽑아야 해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집값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답은 간단해요. 집값을 잡겠다는 말로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의 게임에 속지 마세요. 진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에요. 막는 게 아니라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거예요. 2025년을 앞두고 실수요자분들께 조언을 드리면 상반기가 기회일 수 있어요. 다들 관망하고 있을 때가 실제로는 좋은 타이밍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득 수준에 맞는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앵커링 효과를 조심하세요. 앵커링 효과가 뭐냐면 비싼 집값 뉴스만 보고 서울 아파트는 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서울에도 5-6억 원대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강남만이 서울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어요. 시장 경제의 원리상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현명하게 준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해요. 국민이 바라는 건 단순한 억제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이 있는 정책이에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팁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첫째, 부동산 앱을 잘 활용하세요.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같은 앱들로 실제 시세를 확인해 보세요. 뉴스에서 나오는 평균값보다 실제 매물들을 보는 게 더 정확해요. 둘째, 전세 시장도 주목하세요.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도 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동네 전세가 움직임을 보면 매매가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셋째, 금리 동향을 체크하세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일을 달력에 체크해 놓으세요. 금리가 바뀌면 부동산 시장도 움직이거든요. 넷째, 무조건 서울이 답은 아니에요. 경기도 분당, 일산, 과천 같은 곳들도 서울 못지않게 좋은 곳들이 많아요. 시야를 넓혀보세요. 다섯째,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답니다. 그럼 정말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